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2021년 신년기획 다른 제주를 열기 위한 신년의제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중심에 둔 다른 관광 정책에 대한 요청인데요. 청정 환경과 관광이 어떻게 공존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동백 소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백동산 습지센터 김호선 총괄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이 준 선물, 주민이 지킨 보물, 선울꽃 동백동산에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 주도형 생태 관광을 하고 있는 김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잉 관광으로 제주가 파괴되지 않도록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주도 관광정책과 김승배 과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정과 공존이 제주, 우리 관광정책을 활기차게 이끌어 정책을 펼쳐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김승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광 전문가 강성일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 몇 년 동안에 제주도의 관광이 질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생태관광이라던가 웰니스 관광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주도의 관광이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난개발 중심이라던가 혹은 또 대량 관광, 과잉 관광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도 정책국장님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제주도의 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과잉 관광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뭐 최근뿐만이 아니고 이전부터 꾸준히 과잉 관광 문제는 제주도에 큰 문제를 끼쳐왔는데 2008년, 2009년에 저가항공사 5개사가 취항을 하게 되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2010년에 한 760만 정도 되던 관광객이 사실 2016년에 1,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올해도 1,000만 명이나 제주도를 찾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좀 과잉한 수준으로 찾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지고, 사실 이런 과잉 관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 이를테면 대규모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과잉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연환경 파괴라든가 경관 파괴, 그리고 생활환경 악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 도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생활환경 악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생활세계 난이라던가 아니면 하수 처리 난이라던가 그 외에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기질 문제, 지하수 문제, 소음 문제, 나아가서는 안전과 범죄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다가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관광산업의 과열, 과당경제로 인해서 일자리의 질이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더해서 산업이 너무 관광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1차 산업이라든가 1차 산업에 기반한 이제 가공산업 등의 2차 산업 등이 전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잉 관광을 유도해온 어떤 양적 관광 정책에 의해서 현재의 상황들이 만들어져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양적 관광에 치우친 정책을 좀 중단하고 질적으로 변환하는 그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저희 도민사회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는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관광업계가, 관광산업 자체가 굉장히 직격탄을 맞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 문제나 과잉 관광 이런 양적 관광에 대한 논의가 좀 적절치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또 그렇지가 않다. 이런 와중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왔었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질적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하는,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 적기이다라는 의견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난해에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조금 되긴 합니다. 한 1,023만 명이 찾아서 네. 이 중에는 그러나 그 19년도 비교하면 한 33%가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내국인 관광객이 한 26% 정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 87%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장기화가 계속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급감하는 현상이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과잉 관광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런 걸 좀 논하기엔 좀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별 관광 위주의 그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도 있고, 이런 게 한면으로 말하면 질적 관광의 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패턴이기도 한데 아직은 그 코로나의 전반적인 우리 관광업계의 상황을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그리고 회생이 경제에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도 같이 회생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더구나 우리 그 제주의 산업 분류를 보면 우리 숙박이라든지 관광, 전세, 여행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판로와 어떤 산업의 영향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과잉 관광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회생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제주의 현재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과잉 관광 지금 1,000만이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1,000만 관광객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얼만큼 경제적으로 받았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숙박업이나 아니면 식당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체감으로 도민들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과잉 관광이나 단체 관광 이런 것들은 분명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논의해야지만이 제주 관광의 트렌드가 잡혀가고, 그리고 과잉 관광이 국도하게 성장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논의가 제대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도민과 관광객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공감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어떠십니까? 관광과 관련돼서 이제 큰 트렌드는 전반적으로 이제 2010년대부터 저희들이 10년 동안 겪었다시피 빠른 시간에 그 이전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관광객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 이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준비를 하기에는 그 시간적 여유가 짧았던 것들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2020년대 이제 코로나로 하면서 그 열기가 한번 이제 꺾이는 상황에서,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 패턴은 변함없이 또 지속될 거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정책이라든지 도민들이라든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조금 더 깊고 좀 넓게 이렇게 토론을 해봐야 될 시기인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코로나19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미 간 갈등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이제 한국 간의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관광객 증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단순하게 양적으로 늘려가는 것들이 이런 어떤 외부의 변화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충분히 채워놓고 그 안에서 외부의 충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양적으로 계속 채워나간다는 거는 만약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만큼 추락하는 그 높이도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광 뭐 혹은 여행 분야가 자연으로 회귀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집 근처에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 뭐 이런 거를 요즘에는 스테이케이션 뭐 이런 용어로 또 부르더라고요. 많은 용어들이 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대세를 좀 차지하고 있어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자연과 생태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이 즈음에서 청정 자연과 관광 산업 이것이 어떻게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공존이 가능하다면 어떤 모습 어떤 것으로서 가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뭐 당연히 공존해야 되는 거고요. 갑자기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경제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네. 또 여기에 일자리를 갖고 생활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요새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관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 봤더니 그러면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게 적절하게 통제를 하자라는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고요. 그 방법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지역을 예약제로 간다던가 이런 형태로 좀 뭐 관광객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광세를 매기는 형태로 뭐 일부 나라는 뭐 숙박세나 이런 다른 이름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통한 해결 방법, 그러니까 세금을 매김으로 인해서 어쨌든 관광객들이 조금이라도 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에 대한 어떤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를테면 오름을 예로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직적 관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상을 무조건 찍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수평적 관광, 그러니까 꼭 정상을 오르지 않더라도 네. 주변에 있는 경관을 충분히 누리면서 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쪽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묻고 잘 어우른다면 뭐 공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탐방 방법의 변화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요. 예. 또 다른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예, 요새 그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관광에 대한 상당한 이 정책만이 아니고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광의 어떤 기준이 여태까지 어떤 마케팅과 어떤 홍보와 이런 거에 치중을 해왔지만 안심 관광, 이제 깨끗하고 청정하고 하면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이러한 게 가장 큰 우리 정책의 홍보로 이제는 좀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깨끗하기만 하면 내가 가서 이 아무 이상 없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그걸 체험할 수 있다면 아주 이 참 좋은 홍보가 되듯이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 이제 공존의 가능성이 어마어마할 거다. 그리고 또 개발과 공존은 항상 그 양면성이 있게 말입니다. 우리 동전의 양면성처럼 하지만 어떤 걸 하나를 우리가 강하게 치중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도 생각하고 사는 구조를 생각해야 되니까 다양한 삶 속에 그 삶들이 같이 공존을 하려면 어떤 이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 더 우리가 그 권장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산업의 공존에 무게를 두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은 그러한데 사실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혹은 너무 많은 관광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시점에서 그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균형을 잡는 것이 말씀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용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관광과 관련돼서 우리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제주도 정책의 지금까지의 정책의 주안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제 왔었는데 우리가 이 공존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수용력 아까 개념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수용력이라는 게 이제 뭐 생태적, 물리적, 사회적 수용력 이런 이제 세 가지 뭐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정책의 어떤 그 정당성,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제주도에. 그리고 네. 그와 관련돼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도 없고 질적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정책적인 의제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발표를 했지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실행 내용들을 보면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홍보 정책 위주로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준비를 하려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통제라는 말을 썼는데 통제보다는 저는 관리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들도 수집하는 노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의제 설정이라든지 실행력이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수용력의 개념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해석하는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어떤 질적인 정책이라든지 공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지금은 미사여구적인 특성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 조금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네. 이거를 관광지 전체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청정과 공존이라는 그런 키워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그것을 네네. 면밀하게 네, 체크를 그렇죠. 해보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팀장님은 지금 현장에 예, 계시니까 현장에서 현장 저-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네네.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백동산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측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주민주도형 생태관광을 2011년도 수질보호지역이 되고 난 이후에 시작을 했어요. 마을에서 자연도 보존하고 그 자연을 보존해서 미래 세대들한테 남기고 또 그 자연을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 소득에도 좀 보탬이 되고자 이런 생태관광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15년도 습지센터를 개관한 이후에 약 한 1년에 5만 명, 지금 현재 5만 명 가까이 탐방객들이 탐방을 하고 갑니다. 그중에 한 약 10% 정도인 한 5천 명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생태관광을 선택한 이유가 이 자원을 보존하고 미래의 세대에 남기겠다는 그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활용해서 뭔가 소득을 얻어서 주민들의 복지에 쓰겠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하고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을 생태관광을 통해서 저희는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가 분야에서들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그 동백동산 습지센터도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습지센터의 경우에 생태관광 마을 협의체 이렇게 네.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가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생태관광 추진협의체라고 처음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높은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 선울꽃이라는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제 마을 법인 단체고요. 마을이 주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환경도 보전하고 마을 주민 복지에도 향상을 하겠다 하는 목적에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선울꽃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운영 주체가 돼서 동백동산 습지센터를 전체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선울꽃에서는 센터 운영을 이제 제주시 환경관리과에서 이제 전체 이렇게 민간 조례에 의해서 위탁받아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도 생태관광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18년도에 습지도시 사업도 이제 세계 최초로 인증해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도 이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선울꽃에서 맡아서 보존과 그리고 활용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중심이 예, 돼서 주민들이 하고 중심이 계실 돼서 건가요? 하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예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생태관광처럼 그 지속 가능한 관광의 형태로 제주도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앞서 말했던 그 주민주도형 그 생태 관광도 저희들이 지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그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요새에는 그 트렌드가 건강과 힐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난해에는 웰리스 관광 15선을 이렇게 그 발표를 해서 우리가 그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그 유인하는데 적극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웰리스 관광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한 23%의 관광객이 그 지난해보다도 더 나은 이렇게 그 방문하는 횟수가 네.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걸 보였고 또 이 웰리스도 앞으로는 그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했던 아까 그 동백동산의 예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유사한 사업들의 에코파티 그런 사업을 네. 비롯해서 쭉 이제 도에서와 우리 행정시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런 게 권역도 나눠서 제주시, 서귀포,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그 관광 자원 개발을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개발도 하고 요 콘텐츠를 개발해서 대외 홍보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박사님 지금 뭐 생태 관광, 웰리스 관광 그리고 또 그 도농 이렇게 복합의 관광 형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대량 관광, 개별 관광 그리고 양적 관광, 질적 관광 그리고 뭐 생태 관광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광의 개념과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특히 19년도의 보고서를 보니까요 내국인 관광 같은 경우에는 96% 정도 그리고 외국인 관광도 80% 이상이 개별 관광으로 오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관광이 좀 이 제주 관광에서 좀 정착이 이미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의 의미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 네, 뭐 관광의 트렌드를 보면은 사실 뭐 개별 관광의 형태, 그 원시 형태인 여행에서 네. 이게 이제 산업혁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동의 대량 생산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 열차라든지 다음에 여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발맞춰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성장해 온 관광인데요. 이렇게 한 성장을 해 오다가 60년 전 들어서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한 지역에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경제적 실익보다는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실익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때부터 뭐 생태관광, 뭐 대한관광, 뭐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관광의 하나의 주류인 대중관광의 그 부작용을 조금은 치유시켜 보자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이제 나왔었고 이런 대한관광의 핵심은 관광 산업이나 관광객이 어떤 주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이제 지역 주민 중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광의 형태로 이제 가자는 형태고요. 이렇게 이제 생태관광, 대한관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질적 관광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대중관광은 뭐냐 양적 관광이라는 말로도 이제 표시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큰 트렌드를 보면요. 우리가 그때는 왜 이런 단체 관광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정보의 불균형성이 되게 심했어요. 과거에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여행지를 가고 싶은데 거기에 뭐가 있고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를 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행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패키지화해서 했을 때 이게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2000년대로 오면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조금 보니까 정리를 해주시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주도에 오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실질적으로 보면 개별 관광객의 형태다. 이제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를 그냥 기정사실로 저희가 네네. 하고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들에서 그 제주의 관광을 얘기할 때 난개발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생태 관광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 관광의 현실을 조금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 그 분석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2020년 작년에도 보니까요, 생태를 테마로 한 곳들, 예를 들면 뭐 혼인지나 카멜리아 힐이나 아니면 돌문화 공원, 이런 곳들이 굉장히 방문객 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뭐 155%에서 300% 이상까지도 늘었더라고요. 이게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 실상이 정말 이러한 건지,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 주시죠. 저희 동백동산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작년 20년 한 해 단체 관광 경우에는 학견이 줄었어요. 버스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예. 1년에 한 10대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개별 관광객 렌트카라든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탐방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5만 명이었다면 작년에 단체 관광객이 준 숫자로 생각을 하면 한 4만 4,5천 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단체를 빼고 난 일반 관광객단은 늘었다는 거죠. 근데 동백동산의 경우에는 그중에 탐방객 5만 명 중에 19년도에는 프로그램, 주민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율은 한 5천 명 정도였다면 20년도에는 탐방객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줄었어요. 약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참여 프로그램이라고 예, 참여 하죠? 프로그램은 예. 낮았어요. 예, 관광객은 꾸준했으나 주민들이 운영하는 참여 프로그램은 낮아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1년 동안에 곰곰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동백동산 습시센터라는 역할에서 이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 운영 정지 기간이 여러 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개월 동안은 운영 정지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기도 했고요. 또 운영 기간, 한 약 7개월의 운영 기간 중에서도 대면 프로그램들이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예약됐다가 80~90%가 다 취소되고 탐방만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우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생태 관광을 하는 업체나 아니면 생태 관광지로 해서 마을이 운영하는 여러 생태 관광 지역도 저희와 뭐 별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아마도 탐방객들은 많았으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상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김정도 국장님, 이것이 가지는 의미나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단순하게 그 생태를 어떤 이 주제로 하고 테마로 하는 관광지에 관광객이 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생태 관광의 발전이나 생태 관광의 어떤 선순환 뭐 이런 거라고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사실상 실내보다는 실외, 그럼 실외에서도 어쨌든 경치가 좋고 경관이 좋고 생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막 그쪽으로 더 많이 쏠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쏠림 현상이 또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용눈이 오름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용눈이 오름이 사실 뭐 이전부터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2019년 후반에 들어서고 2020년에 들어서면서 거의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거기는 어쨌든 생태를 보려고, 경관을 보려고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은 뭐 따지고 보면 굉장한 파괴, 그리고 또한 굉장한 훼손, 네. 이런 것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태 관광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걸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진짜 생태 관광을 하고 있는가, 그 관광객들이 정말 어떤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생태에 대한 어떤 보전 의식을 갖고 관광에 임했는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좀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웬만하면 또 뭐 정말 훼손된 곳이나 파괴된 곳은 방문을 좀 자제하시는 게 옳은 관광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예, 이 아시다시피 이 고자왈, 오름, 습지 등 이런 다양한 우리 제주의 자원이 생태하고 딱 들어맞는 이런 게 이제 사실입니다만은 정책적으로 접근해 보면 좀 상당한 또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앙부처에서 이를테면 막 분리되어 있는 환경 정책들과 관광 정책의 어떤 혼재, 그리고 그 자원 관리라든지 아까 수익 뭐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이런 다행성을 하지 못해서 그냥 순전히 왔다가 그냥 가고 이런 이 미흡성, 그리고 그 아까 주민 주도로 하면 주민 역량들이 좀 이제 나타나서 이게 좀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정착되려면 오랜 기간이 또 걸리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생태 관광과 맞물려서 우리 어떤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이런 거 관리 체계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그 브랜드 구축 수익 그리고 수익 활동도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이게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아무리 생태관광의 형태라도 좋은 자연과 함께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원들이 너무 많이 가게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한 예, 훼손을 예, 시킨다고 예,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뭐 방지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방지책은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렇게 급격한 생태 쪽으로 이 관광이 문화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뭐 행정이 그렇게 확 따라가지 못했던 점은 좀 이제 네. 미흡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환경 우리 이 관광부서도 어차피 이제 도의 통일적인 부서의 체계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환경적인 부분은 어디 환경부서의 어떤 매뉴얼 속에 있고 우리 관광의 패턴은 또 관광객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를 시키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지금 문제점이나 한계점 같은 것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생태 관광이 과연 제주의 관광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생태 관광이 아니어도 그러면 어떤 대안이 우리에게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 네. 우리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이제 주류인 관광의 형태에서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의 하나는 맞는데 이게 이제 제주도가 가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광하면은 부가가치가 좀 낮고 네. 지역 주민한테 실질적인 선순환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고 하지만 환경적이나 이런 파급 효과는 크고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하나의 대안은 맞지만 그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인 측면을 했을 때 요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정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있는 걸 사실이고 사실 뭐 이런 생태 관광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표현하면 뭐 웰니스 관광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범위를 더 넓혀서 생태라는 범위를 넓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거는 진짜 종합적으로 한번 좀 판단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핵심에 생태가 있는 거는 맞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말씀하시고. 예, 저도 이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 경우를 보면 저희는 2011년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생태 관광을 시작하고 나서 주민 교육과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 인식들도 많이 변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주민 인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긍심도 주민들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습지 텐트가 15년도에 개관을 한 이후에 주민 주체적으로 운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주민 고용 창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15년도에 센터 개관하면서 14명에서 지금은 17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서 하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소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이 뭐 몇천만 원, 몇억을 번 대기업처럼 하진 않지만 주민들끼리는 그래도 나 이 용돈벌이 했어 이러면서 주민소득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걸로 보면은 생태관광이라는 이 하나의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도구죠, 도구. 도구로서 관광의 도구로서 생태관광은 제주도가 가져야 방향성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태관광은 지역 자원을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 남기고 그 자원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게 생태관, 그런 지역으로 떠나는 게 생태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관광이 생태관광은 맞는 듯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뭐 생태관광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제주도의 관광의 큰 틀에서 대안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 정도는 일정량의 방향성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방 또 일자리 창출들에 대한 것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네. 부분 조금만 더 여쭙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과 공존하는 관광 이런 얘기들 하지만 또 일자리 문제도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네.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 마을에서의 경제적인 효과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은 좀 어땠는가요? 마을은 이제 뭐 주변에, 저희 마을의 경우에는 주변에 뭐 상업시설이 딱 하나 있었어요. 네. 촌에 가면 상회라고, 동백상회. 예, 지금은 슈퍼나 마트 같은 게 유행하지만 동백상회는 자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목조목 식당도 여러 군데 생기고 뭐 카페도 생겼는데, 요 식당이나 카페가 외부인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해요. 네. 이게 밖에 나갔다 들어온 청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지역에 와서 운영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또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자연환경 해설사나 뭐 주민 지킴이나 아니면 생태관광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이나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젊은 층의 이제 창출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50대 초반이 됐습니다. 갓 네. 50대인데요. 지금 저희 그룹에 일하는 그룹에서 30, 40대가 거의 없어요. 다 네. 40대 중반 이후에 60대까지 이 일을 하는 그룹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들은 조금 소외되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저희 경우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다양한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한정돼 있어요. 해설사나 지킴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획 운영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일자리 폭이 좀 좁다는 게 있고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저임금에 네. 처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때문에 오려고 하지를 않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쩌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마을이 이제 서늘리 동백동산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저임금, 질 낮은 좀 일자리라서 청년 세대, 꼭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지 않아도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제주도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 관광산업에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 좀 나눠주시죠. 뭐 관광하고 점 연계된 일자리 하면 뭐 흔히 우리 관광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네. 카지노, 이런 면세점, 이런 것들이 주로 핵심인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 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그 관광 생태계 조성하고 맞물려서 볼 때 할 때는 우리가 그 스타트업을 이제 지정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18년도부터도 벌써 한 1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한 18개의 관광 창업 기업을 이렇게 그 선정 육성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일자리를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좀 해서 지금 창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타기관의 창업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흔히 보면 IT나 CT, BT 이런 그 이 시제품, 제품 개발에 이제 한정이 돼 있지만, 저희들이 그 관광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이제 관광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 기술 그리고 콘텐츠를 접목해서 후속적으로 통합 마케팅 지원으로 이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화와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도록 이런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아울러 우리가 그 관광의 그 이 집합교육, 어떤 패턴의 변화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인력, 우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구조 두 가지 정도 중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지? 사실 뭐 관광에서 관광 사업의 약 한 80에서 70에서 80%는 종업원 고용 인원수가 10인 이하의 네. 영세 자영업자거든요. 소상공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질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 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실 나오기 힘든 구조인 거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카지노라든지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관광 위주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관광객 내국인과 외국인 비중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거 가서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국인 관광지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이제 내국인이고 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이 내국인 관광객들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만 이 시대적인 트렌드하고 젊은 청년들의 욕구 이런 것들이 좀 부합하지 않느냐. 기존 관광지에서는 뭐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안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일자리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세한 구조에 지금 그 예. 관광 산업이 영세한 구조의 구조적인 한계를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구조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냥 구조를 깨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과당 경쟁과 출혈 경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최소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노동과 관련됐든 안전과 관련됐든 이런 것들을 다 비용화시켜서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는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지금 개혁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거나 이쪽으로 가는 방법 말고는 뭐 관광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 어떤 질적 개선 그런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이 했던 게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합쳐서 6차 산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농업과 농업 기반의 이제 가공업과 이런 그 관광을 다 합쳐가지고 뭔가 융합적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사실 그때 이 농업 기반이라든가 이 농업 기반의 어떤 뭐 가공 산업이라든가 2차 산업 같은 것들을 키우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어야 됐고 그걸 통해서 관광 산업의 일자리도 질적으로 높이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를 했어 왔어야 됐는데 사실상 이제까지 해왔던 거는 거의 3차 산업 집중에 그리고 대규모 관광 자본에 의한 그런 개발만 계속 촉진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영세 사업자들은 또 말 그대로 그 경쟁에서 밀려나가지고 또 도태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관광산업의 좋은 일자리 아니면 질적 개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조를 넘어서야지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융복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차 산업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더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생태 관광 마을이라던가 아니면 앞에서도 농어촌 관광 마을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체험과 관광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융복합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주도가 또 이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 융복 관련 사업이 한 부서에만 이제 한정되지 않는 게 어쩌면 좀 이제 단점이기도 하고 애로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일제의 강점기 시대의 그 유적지라든지 4.3의 아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크 투어리즘이란 이런 이제 이 사업도 한번 전개를 해보고 그다음에 가장 아까 앞서 중에 지적을 들어왔습니다만은 문체부, 뭐 이런 또 환경부, 이런 또 농림부 이런 이제 각각의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
분리된 이런 시책들이 하나로 좀 묶어져 가야 되겠다. 이렇지 않으면 항상 이제 따로따로 놀면서 인력과 예산이 낭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는 아까 같은 실예로 지금 이런 거를 아까 구조를 확 바꾸는 건 정책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왜 도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때 구조가 바뀌어 가야 제대로 바뀌는 거지 정책으로 그냥 한다면 이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를테면 주민주도의 우리 이 농촌 개방형 마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융복합을 이끌어내보자. 그러면 아까 같이 농촌도 참여하고 환경도 참여하고 정책도 참여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주민이 주도해서 이 융복합을 끌어나갈 때 우리가 그 행정의 바운드는 점점 지원에 극한되면서 주민들이 등장하면 이게 지속이 되면서도 하나의 그 대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서 이렇게 지금 뭐 더 깊이 있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주의 환경도 결국은 제주의 환경도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제주의 관광을 위한 우리의 과제들 이걸 중심으로 조금 마무리 발언으로 과제들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도민의 삶을 좀 고려한 수용력을 통해서 관광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주민주도형 생태관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 참여 관광 정책을 더 많이 펼쳐서 그런 마을마다 주민주도형 관광 산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행자 이게 도민들은 다 이런 패턴들을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자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나 마케팅 전략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생태관광을 시작하면서 생태관광이 올 때는 이렇게 이 지키라는 그런 방침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여행자들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마을에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여행자들이 인식 개선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 홍보 마케팅이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예. 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도 정책국장님, 예,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제주도 환경과 관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오랫동안 사실상 관광 중심의 투자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규모 관광 자본을 유치하는 형태의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켜왔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 그러니까 기존에 양적으로 갔던 것들을 질적으로 바꾸고 대규모 자본이 아닌 말 그대로 지역의 어떤 강소 이런 기업을 키워내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정책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현재 어떤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좀 많이 고민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것으로 자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과잉 관광의 폐해들이 전염병 시대 외부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 지금이야말로 제주를 회복시키는 변곡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